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언제나 예정되어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한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1981년에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물론 그 당시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습니다만 이런 3대법이 제정됐던 것이 50 정권이 들었으면서 제정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이 법률이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동복리법이. 그랬던 것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들에 대한 소중함을 놓친다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다양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시험용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18세기 말 정조 연간에 만들어졌던 자율전칙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자율전칙이 어찌 보면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그보다 좀 더 앞서서 1833년에 제정되었던 1833년에 앞선 것이 아니죠. 정조 연간이 1700 몇십이니까 1776년에 대국왕으로 즉위를 해서 1800년에 사망을 하니까 18세기 말이지만 19세기 초 영국에는 1833년에 공장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역시 아동복지 관련 법령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침 아동복지법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아동복지법을 적으면서 자율전칙도 떠올려봤고 영국의 공장법도 떠올려봤습니다. 자, 여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 첫 번째 봅니다.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첫 번째가 어떠한 종류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의 이념이 있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평등의 이념이 나와 있고 평등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지 않은 평등의 이념. 그다음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 안정된 가정환경의 이념. 안정된 가정의 이념 또는 가정환경의 이념. 환경의 이념. 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호와 지원의 원칙. 그래서 보통 아동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기본 이념으로서는 무차별 평등, 그냥 평등은 적지만 무차별 평등, 어떠한 종류의 이익 나와 있을까요? 무차별 평등의 원칙, 안정된 가정 환경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호와 지원의 원칙,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동을 18세 미만, 여기는 뭐죠?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용어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볼 적에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아동과 지원대상 아동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 규정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이런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 여기는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 결핍입니다. 결핍이란 말이 맞지 않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환경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원대상 아동은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 오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지원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호자와 관련된, 보호자에 의한 양육 환경에 관련된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 또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가정위탁 많이도 들어보시겠지만 가정위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그다음에 아동학대는 무조건 중요표시하시고, 아동학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다릅니다만 성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무조건 가지고 간다.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 좋습니다. 거기 6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이렇게 되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의해서 거기 보면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날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매년 5월 5일을,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교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제론에서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기본교육은 그냥 하나의 법의 통론적으로 5년마다, 다 아시죠? 5년마다 연도별 시행교육이야 매년일 것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교육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교육은 5년마다,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정의할 때에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인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3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였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나왔군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죠. 아동정책 조정.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마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봤던 사회보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미리 선수학서 본다면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나와 있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죠. 거기 보면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과 파면을 합친 말을 임명이라고 합니다. 임명과 파면을 합친 것.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기부금품 모집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면 간일 창구로 하여 이렇게 모금할 것 같으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할 수 있다.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법제론의 하나의 공식처럼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 종합 실태조사를 내가 굳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 종합 실태조사는 5년마다였거든요. 근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 종합 실태조사 3년마다 아동 종합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있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정책 여기 네모는 안 쳤군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걸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적 성격 심의기구로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에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부에서 본 것처럼 지방공무원입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부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 관련. 그래서 여기는 민간 전문 인력도 둘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도, 시군구에 왜냐하면 공공부문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지만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말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애 울음소리를 들은 지가 언젠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보호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호조치에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보호조치는 접근성에 의해서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된다 해서 이렇게 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용이 제목에 나와 있지만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복지 관련 자료나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 만남을 소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서 한번 도움을 고려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사각지대 발굴, 소유계층 발굴, 또 유기가구 발굴, 또 취약계층 발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그래서 여러 서류를 참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에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법제론을 하고 있지만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볼 적에 표본조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요양급여 실시기록, 또 건강검진 실시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함정을 판다면 이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학교 생활기록 정보,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보장급여법의 정보, 사회보장급여법의 정보, 또 그럼 필수 예방접종 실시기로. 자, 여기도 있지요. 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대상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가지지 못한 그런 그 환경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 보호대상 아동도 시설 보호를 하고 있는 중에는 18세까지만 있어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달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18세가 달하였으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근데 문제는 18살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18살이 되면서 밖에 나왔을 때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호기간 연장, 여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몇 살까지? 25세가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대상,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결정입니다. 연장할 의사가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 한다면 25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장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의무적으로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5살까지 시설에 있기를 원한다면, 희망한다면 25살까지는 연장시켜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이런 연장된 사람, 이제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는 재량이지요. 재량. 어떤 경우에 대학원 이하의 재학 중인 경우, 또 기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계속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25살까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시설 보호가 연장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학 중인 기간, 또 직업에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는 기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어떤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소위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의 연장, 한 번 25살까지 본인의 희망으로, 그 사람도 본인이 학교를 다니다거나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다거나 어떤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친권상실입니다. 친권상실, 도저히 친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연을 끊어줘야죠. 우리가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 함부로 끊어지느냐 이렇게 하죠. 법률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중요한 것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만이 어디에? 법원에 무엇을?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에게 행사나 제한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동복지기관의장, 시설의장, 학교장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요청할 것을
말하자면 있을 때 친권상실에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다. 세 영역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굵은 글씨로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이렇게 6개의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당연하죠. 아동학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쭉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22조의 5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례 전문,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전문가 자문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둔다.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 사례 전문가 자문단을 둔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9로 되어 있습니다. 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 미리 약속담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9,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고. 그 다음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 관련. 자, 이건 뭐 도덕적이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있죠. 판결로 그 형이나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동안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 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자, 저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위 취업 제한 명령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취업 제한도 동시에 선고해야 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 상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할 때 형의 선고를 했으면 취업 제한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져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이다. 다음에 아동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아동 안전교육. 아동 안전교육은 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육법인 학교의 장은 다음에 같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기의 예방 방지, 또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 대비 안전, 교통안전, 이런 6가지에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리고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의 장은 누구에게? 그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공부하실 적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현장이죠. 2차 현장. 주목적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아동, 저희 보육이니까 2차 현장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또 다른 2차 현장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안전교육에 관련된 교육의 계획을 짜고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의 원장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그에 대한 교육 수립에 대한 것을 바로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소위 보고 대상이 다른 겁니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나와 있지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 처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과 영상정보 처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필요하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도시공원.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또 여기는 도시공원, 또 어린이집, 또 그런가 하면 육아 보호시설,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학교 단계로 본다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을 그래서 도시공원, 어린이집, 또 육아 관련 시설, 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의무적으로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이건 의무입니다. CCTV 설치 의무. CCTV 설치 의무. 그 때문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가 되지만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의무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공원 주변,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 특수학교 주변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동긴급보호소. 아동긴급보호소는 누가? 경찰청장입니다. 아동긴급보호소는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긴급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보시되 취약계층, 거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이 있지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우리가 실무 또는 실천 현장에서는 여기 밑에 나왔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책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또는 원칙을 본다면 거기에는 평등과 자유와 그리고 효율성 등을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 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취약 상태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도 교육이나 복지나 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해서 만든 정책을 드림스타트 사업, 이 법률용어로 봐서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보면은 아동의 성장이나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의 지원 대상 가정과 가족을 대상으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그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장의 문제는 대상이 10살, 12살까지 12살. 초등학생은 12세가 넘어도 12살이 넘었어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은 12살까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영세는 뭐냐? 영세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도 포함. 임산부도 포함. 가정이죠. 임산부도 포함이기 때문에 영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부터 12세라고 할 때 영세는 임산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2세라고 했지만 12세가 넘어도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로서는 아무리 어려운 과정에 태어난 애들에도 똑같은 교육이나 의료에서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평한 출발,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아동복지 정책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25세까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그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이 대학을 다닌다거나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다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필요가 있다면 또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8세가 넘어서 퇴소를 하든 아니면 연장을 거쳐서 퇴소를 하든 간에 그들이 나갔을 때 우리가 어른의 입장을 볼 때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참 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푼없이 어디 등 기댈 곳조차도 없이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건전한 사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 사업.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그래서 매달 얼마씩을 저축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똑같은 금액을 매칭 펀드로 같이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교육훈련을 받던 아니면 대학을 다니던 주택을 방을 구하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걸 디딤 씨앗 통장 또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또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 사업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나갔을 적에 아무 데나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같이 적립해주는 이런 방식을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새로이 등장하게 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역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후 시간 동안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후 시간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만든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문제는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지역 아동센터의 존립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단가에서 방과 후 정규교육 이후의 시간 동안에 보호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존립 문제가 아주 부닥치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는 이 정도 다함께 돌봄센터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후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다함께 돌봄센터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동복지시설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